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22장 금리 위험에서 금리 위험이란 무엇이냐를 배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 두 가지 형태의 접근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접근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의 대표적인 모형인 금리 조정 격차 모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담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 익명 게시판을 패들렛을 계속 유지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며칠 전인가? 지난주에 한 분께서 지난 유동성 수업이 재밌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을 보고, 아니, 수업이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의아한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너무 드립을 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극도의 불안감의 순간 사로잡혔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냥 즐겁게 영상을 보시고 있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하셔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물론 많은 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시지는 못하였지만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거기서 아무 말이나 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그럴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끝이니까.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을 파이팅해서 잘 넘기도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점도 잘 받아가고 저도 이제 방학 때 열심히 연구도 하고 다른 수업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이 금리 위험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배웠는데요. 이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연관을 지으시면 되겠느냐? 지난 시간에 금리 위험에 대해 배우면서 이 금리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대표적인 게 바로 대부분 금융기관은 이자율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하면 내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수익 기반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금리 위험으로 인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자산의 가치가 변하고 부채의 가치가 변한다. 그러면 자산 빼기 부채에 해당되는 자기자본의 가치도 변하게 된다. 이 자기자본의 가치가 이 금융기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바로 기업 경영의 핵심인데, 이 자기자본의 가치가 변동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자본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주들에게 안 좋은 뉴스를 줘야 되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는 경제적 가치 접근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상에서 저희는 이 경제적 가치 접근법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될 거고요.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수익 기반 접근법 중에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기반 접근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 금리 위험은 이 금융기관의 수익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건 혹은 어디에 투자하건 이것은 대부분 금리나 수익률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것은 자금 조달의 비용, 라고 말하면 자금 조달 금리, 자금 조달 이자율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자율이 양쪽에서 출렁이면 당연히 금융기관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기관들은 만약에 앞으로 이자율이 이렇게 변한다면 내 수익률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금리 위험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금리 조정 격차 모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수익 기반 접근법에서는 대체로 순이자 이익의 변화량, 그래서 NII의 변화량이니까 변화는 보통 델타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델타 NII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측정 방법은 금리 조정 격차 모형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금리 조정이라는 것은 repricing이라고 부르고, 이제 격차라는 것은 이제 gap이라고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repricing gap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repric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자율이 바뀌면 자산의 가치가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는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리가 조정되게 되면 자산과 부채 등의 가치가 변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리프라이싱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 갭은 뭐냐면 그때 이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게 얼마만큼의 격차가 있느냐, 갭이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서 순이익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 조정 격차 모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금리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차피 장기는 예측이 안 되니까 이제 가까운 미래에 내 순이익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측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먼저 내 자산과 부채를 만기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왜 만기에 따라 나누게 되느냐? 왜냐하면 바로 이 금리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만기의 차이, maturity mismatch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만기가 다르면 이자율이 다르다. 그래서 이 만기에 따라 자산과 부채 항목을 분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 민감 자산, 그 자산 항목 중에서 이 금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금리에 의해서 변동이 큰 자산, 그래서 그걸 금리 민감 자산이라고 부르고, Rate Sensitive Asset 해서 줄여서 RS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항목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변할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금리 민감 부채,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이 변할 수 있는 부채를 RSL, Rate Sensitive Liabilities라고 부른다면 그 금리 민감 부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자산의 차이가 갭이 되는 건데, 이 갭을 가지고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말로는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과거 예시와 좀 다른 점은 이제 금리를 다루다 보면 이제 만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기를 좀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표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한 은행이 있는데 이제 자산 항목들과 부채 및 자기자본 항목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리 위험이 어느 정도냐를 측정하고 싶으면 이 금리 조정 격차 모형에 따르면 일단 일반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1년 미만, 1년 이하의 상품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는 금리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현금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이 소비자 대출을 해줬던 이 만기가 1년 이하인 이 상품은 이제 1년 후에 금리가 변동한다고 하면 바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RSA, 금리 민감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만기가 1년 초과인 소비자 대출은 지금 아직 이 1년 후에 금리 변화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그 이후에 나중에 발생할 금리 문제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3개월 만기 국채, 6개월 만기 국채, 이 짧은 만기를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금리 민감 상품에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제 짧은 것들만 챙기느냐?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그 금리 위험을 설명드릴 때 재투자 위험이든 재조달 위험이든 만기가 짧은 데서 금리 위험이 발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그 만기가 짧았으면 재조달 위험이 발생을 했고, 투자를 했는데 만기가 짧았으면 재투자 위험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재투자를 해야 되거나 재조달을 해야 되는 상품만 보자,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3년 만기 국채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10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 요것도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 30년 만기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해당이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아니 10년이 안 된다며요, 선생님. 근데 30년은 왜 되나요? 10년은 고정금리라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변동금리 상품이에요. 변동금리 상품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자율에 예민하다, 안 예민하다? 예민하다는 뜻을 바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만기가 30년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민감 자산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항목이 금리 민감 자산, 1년 단위에 구체적으로는 1년 단위의 금리 민감 자산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50, 30, 35, 40이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부채 및 자기 자본에서 부채에 금리 민감 부채는 무엇이 해당되느냐? 자, 먼저 여기 제가 명시적으로 써놨죠? 요구불 예금인데 이자가 없다.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급할 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개월 만기의 예금 증서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3개월 후에 재조달해야 되는 상품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1년 만기의 정기 예금도 1년 후에 재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2년 만기의 정기 예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6개월 만기의 상업어음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예금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온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년보다 짧기 때문에 이 재조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자본 항목이 있는데, 금리 위험에서는 자기자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은 우리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아니죠. 우리 금융기관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항상 이 기업 내에 머무르는 그러한 최후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변화한다고 해서 재조달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자본은 제외해주면 된다. 그래서 금리 민감 부채는 3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3개월 만기 예금 증서, 1년 만기 정기 예금, 6개월 만기의 상업어음 3가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 민감 자산은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0, 30, 35, 40. 그래서 155억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금리 민감 부채는 세 가지 항목이었죠. 3개월 만기 예금 증서 60, 1년 만기 정기 예금 20, 6개월 만기 상환보험 60. 그래서 140억 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금리 조정 격차, 이 갭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갭은 자산, 금리 민감 자산에서 금리 민감 부채를 제외한 것을 우리는 금리 조정 격차, repricing gap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15억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이 갭을 계산하느냐? 금리 민감 자산은 재투자해야 되는 거고, 금리 민감 부채는 재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투자가 더 많으냐, 재조달이 더 많으냐, 이거를 측정한 게 바로 갭이 되는 거고,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한 얘는 한쪽으로 금리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갭이 15억 원인데 이 15억 원만큼의 자산이 금리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자산의 270억에 15니까 약 5.6%의 자산이 이런 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끝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게 바로 이 접근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갭과 예상되는 이자율의 변화를 곱해주면 됩니다. 1년 동안 앞으로 만약에 이 금융기관이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금리가 1% 하락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 자산, 요 두 개 차이인 갭에다가 1% 하락을 곱해서 마이너스 0.15 원이라는 값이 순이자 이익의 변화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순이자 이익의 변화를 갭으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냐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금리 위험을 설명드리면서 이 금리 위험이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변하는 상황에서 내 순이익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순이자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이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과 이자 비용을 고려해서 순이자 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금리와 연관된 자산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지금 요 모형에서는 금리 민감 자산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곱하기 어떠한 그 이자율 이거를 자산 이자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산의 이자율이 있을 거고 거기서 뭘 빼느냐? 금리 민감 부채 곱하기 이 부채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뺀 것이 바로 순이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변한다. 이자율이 변하는 만큼을 이제 델타 이자율이라고 하고 그게 자산 쪽과 부채 쪽에 똑같이 변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이자 이익의 나중 변화된 양은 순이자 이익이 변한 만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금리 민감 자산의
요 변화된 이자율 빼기 금리 민감 부채 곱하기 요 변화된 이자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양쪽에 이 변화된 이자율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걸 묶어서 금리 민감 자산 빼기 금리 민감 부채 곱하기 변화된 이자율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게 바로 우리가 아까 모형에서 봤던 갭 금리 조정 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자율이 변할 때 순이자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시로 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또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요 갭이 양수였죠. 그렇다는 것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 금리 민감 자산이 금리 민감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었고, 이것은 아까 두 금리 위험의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바로 재투자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 더 빠르게 만기가 다가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민감 자산과 금리 민감 부채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다가오게 돼서 이자율 변화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의 크기가 부채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더 재투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재투자 위험에서는 언제 문제가 발생한다? 금리가 하락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그것이 지금 이 현재 요 금리 조정 격차 모형에서 순이자 이익의 변화가 델타 NII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때 평균 금리가 하락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아까 우리가 관찰했던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만약에 갭이 음수였다. 그러면 이제 금리 민감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그것은 재조달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할 때 바로 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할 테니까 마이너스로 순이자이익이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금리 조정 격차 모형의 요 단순화된 요 버전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자산 쪽에 발생하는 이자율의 변화와 부채 쪽에 발생하는 이자율의 변화가 동일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같다고 가정하고 묶어서 갭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동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스프레드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스프레드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빌리는 이자율과 빌려주는 이자율의 차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이 예시에서 이 자산 쪽의 금리는 1% 하락하는데 부채 쪽의 금리는 1%가 아닌 1.2%가 하락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식에서 지금 요 이자율과 요 이자율이 변하는 양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없겠죠. 이건 이자율 1, 이자율 2, 자산 이자율, 부채 이자율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 아래 갭을 바로 계산해서 이자율의 변화만 곱해주는 요 쉬워진 식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순이자 이익의 변화는 그 금리 민감 자산의
금리 민감 자산의 금리 변화 1%를 곱하고, 그 다음에 금리 민감 부채에다가 이 금리 민감 부채의 금리 변화를 곱해서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약 1,300만 원이 플러스로 나와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히려 순이자 이익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원래 지금 금리가 하락하면 이 금리 민감 자산이 더 많을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재투자 위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투자해야 되는 자산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 순이자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만 하는 건 아니고 또 그 와중에도 조달하는 게 있다. 그래서 금리 민감 부채가 존재하는데 그 금리 민감 부채에 하락하는 정도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더 싼 값에 조달해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되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오히려 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남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효과라는 것은 이렇듯 요 두 개의 양쪽 자산의 이자율과 부채 쪽의 이자율이 다르게 변함으로써 요 갭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순이자 이익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을 바로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순이자 이익의 변화를 주는 정도를 측정할 때 좀 단순화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갭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갭 이펙트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양쪽의 금리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이펙트까지 더해준 갭 이펙트와 스프레드 이펙트를 동시에 고려해줘야 순이자 이익의 변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갭 모형은, 이 금리 조정 격차 모형은 아주 옛날부터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야, 만약에 이자율이 변하면 당장 우리 수익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나타내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 금리 조정 격차 모형이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리가 변하면 자산 항목이나 부채 항목의 현재 가치도 변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갭 모형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결과는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해서 이자율 변화만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만약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자산 가치도 원래는 현가를, 현재 가치를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다시 시장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있는 건데 자산이나 부채 항목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 현실의 금융기관은 이 자금 중에서 일부가 갑자기 해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기 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나 혹시 너네 금융기관이 망할까봐 걱정이 된다 하면서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이탈률을 살펴봤잖아요. 그것처럼 이탈률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자산 항목 중에서도 자산 항목이 자산 항목인 이유는 나중에 나에게 현금 흐름을 주기 때문인데 그 약속된 현금 흐름이 정해진 시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돈을 쓰기로 했던 기업이나 아니면 소비자가 잠깐 나 여유 생겼어. 지금 미리 원금 일부를 상환할게. 그래서 조기 상환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건 선지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자산 항목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 금리 조정 격차 모형에서는 그런 자산 항목이나 부채 항목의 이 명목상의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또 같은 카테고리에 있어요. 금융기관은 또 자산이나 부채 항목으로 잡히지 않는 부의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잠재적으로 자산이나 부채가 추가적으로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자산 항목의 크기 변화가 혹은 또 부채 항목의 크기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단기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금리 위험에 대해 평가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 이내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요 금리 조정 격차 모형,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제 그 순이자 이익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아까 설명드렸던 요 수익 기반 접근법, 그래서 요 순이자 이익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요 방법을 이제 그 바젤 협의회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이런 수익 기반 접근법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금리 위험을 측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한계들이기 때문에 이 바젤 협약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익 기반 접근법만 사용하면 요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에 추가적으로 이 다음에 설명드릴 경제적 가치 접근법에서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요 수익 기반 접근법의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이 현대 금융기관들이 금리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경제적 가치 접근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가장 단순한 형태인 듀레이션과 관련된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금리 위험의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